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여섯 번째 큰 주제인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금융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실 때 그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금융을 이제 들어갈 때 이 평균적인 출제 문항수가 5문제인데 목표 문항수를 이제 3문제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문제 정도 하시면 분은 아마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3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금융에서 우선은 우리가 금융의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니까 조달한다, 융통한다.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출이야. 대출과 관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보면 대출금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대출금의 결정, 대출 받은 걸 상환하는 상환 방법, 그리고 대출 금리, 이런 이제 3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산 문제도 여기 많이 나오죠. 금융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계산 문제 파트가 이 대출 부분이죠. 그 2등이 이제 저거죠. 2등이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리츠. 3등이 유동화 제도. 요 3가지만 하셔도 거의 뭐 어떤 3문제 목표라는 걸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기타적인 상황이 있는데, 기타적인 상황 중에 그나마 나오는 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부하실 것이고, 거기 딱 하나, 주택연금제도. 다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어요. 금융이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몰아쳐서 하셔도 되고요. 전부 다 이제 암기 사항이니까 요거에 대한 3가지 중심으로 먼저 기준을 싹 잡아놓고 핵심을 잡아놓은 다음에 주변부 내용들을 이제 확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효율성이 높아져요. 저희도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5문제 중에 5문제를 다 맞추는 목표를 하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금융의 성격상 어떤 범위를 우리가 법변 타당한 기본소상에 남아있는 범위를 이탈하는 주제가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약간의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3문제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다 맞추시는 분들 많죠. 그럼 이제 먼저 기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금융이 이제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죠.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융통한다. 그럼 그거를 부동산하고 맞물려서 부동산 금융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죠.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 조달하는 거. 줄여서 금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계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요. 요 개념 가지고 뭐 틀리게 내지는 않지만은 그동안에 나왔던 걸 잠깐 확인해 봤을 때 이 부동산 금융의 이제 요 개념을 통해서 부동산 다양한 금융의 분류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금융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토지잖아, 토지. 민법상 토지 및 정착물이니까 그래서 토지 금융으로 우선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죠. 토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분류할 때 그 토지 금융은 별게 아니죠.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똑같아요. 그 나머지 정착물, 민법상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정착물은 2개가 있죠.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하고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독립된 정착물에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물 금융 너무 범위가 넓어요. 건물 중에서 우리랑 밀접한 연관성 있는 주택금융 등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대별되는데 이렇게 이거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금융을 분류한 겁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 그쵸. 주택금융이 주종입니다. 뭐 요즘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부동산 금융보다는 주택금융으로 시험범을 좀 더 구체화 시켜줬으면 어쩌는가라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대출을 받는데 자금 출처에 따라서 누구한테 대출을 받냐에 따라서 이것도 구별이 되는 게 있어요. 뭐하고 뭐냐면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으로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건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 금융, 간접 금융은 그래도 분류 체계 중에 하나예요. 자금 출처에 따라서. 직접 금융은 돈을 가진 사람한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 간접 금융은 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금융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자금을 조달받을 때 직접 금융이 일반적이야, 간접 금융이 일반적이야. 그죠? 당연히 간접 금융이 일반적이지. 왜?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잖아요. 은행은 중개업자죠. 본인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한테 유치한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나서 예금 이자를 지출하고 대출 이자 받아가지고 얘에 대해 마진을 먹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하고 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론을 공부하셨죠. 투자론은 이걸 절세 효과로 시험에 냈는데 이거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한 번인가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취득할 때 필요한 조달하는 거 소비자 금융이라 그러고요. 개발에 필요한 자를 조달하는 거를 공급자 금융이라 그래요. 벌써 이제 단어만 봐도 누굴 대상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주택금융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택금융하고 소비자 금융과 개발 공급자 금융 연결시켜요. 주택금융의 소비자 금융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주택 소비금융이라 그러고요. 공급자한테 빌려주는 거를 주택 개발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이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주택금융을 다시 이제 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 구별되는데 여러분들 이 표가 교재에 있어요. 소비금융에 여기다 별표를 쳐주세요. 이게 그나마 별표 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이란 소비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 구매하거나 개량하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소비자 금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출제자들이 이거를 지문을 많이 줄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낼 때는 주택 소비금융이란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는 소비자 금융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실제 시험 이거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뭔가 틀리게 낼 땐 장난칠 거 아니에요. 뭐를 장난쳤을까? 그렇지.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차입자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출자인데 어떤 사람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해달라고 은행한테 와서 신청을 했어요. 은행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당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우리한테 담보로 제공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예. 근데 여기다가 신용을 담보로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개발금융 건설회사한테 개발업자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금융이 중요하니까 그 주택금융의 기능이야, 기능. 근데 여러분들 주택금융 기능은요, 33회 때 그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 상식적으로 정리가 가능해, 상식적으로. 어떤 거야? 당연한 말이 이제 일일이 나열되어 있어요. 주택금융은 수요자가 주택 구매력을 높여줘. 수요자. 그쵸? 왜? 대출을 한 거니까. 구매를 높여준다는 것은 유효수요 능력치가 커진다는 거죠. 유효수 항상 구매를 갖춘 수요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유효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구매력과 연관돼서는 본인 능력뿐만 아니라 대출도 포함돼요. 대출에 당연히 높여주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기회를 촉진시켜준다. 뭐 당연한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 금융이다 보니까 건설회사한테 자금을 조달해 줄 거냐. 그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겠지. 그럼 주택 공급 많아지니까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주택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거.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주택 금융을 통해 수요자 공급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대출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자금 대부비를 높이고 낮춰가지고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요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당연히 금융 시스템이지.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빌리니까 거래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고 주택 활성화되니까 부수요 저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거래 활성화되니까 중개업자분들도 그만큼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다 당연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금융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택금융시장도 분류하죠. 여기 네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있지. 예금 등으로 담보대출을 제공해주는 대출해주는 시장이야. 지금 은행의 창구의 연관성이에요. 이걸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한 거야. 은행은 본인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금으로 모은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그리고 은행은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주택 자금을 대출에 공급해주는 주택 자금 공급 시장도 또 나눠져. 투자자가 은행한테 자금 공급해주는 주택 자금 공급. 이게 나중에 아까 그 큰 주제 중에 세 번째 주제 유동화제도 들어가면은 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럴 것이고 자금 공급 시장을 2차 저당 시장 그럴 겁니다. 이에 신용 보증 시장도 있고 아까 리츠 같은 간접 투자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거의 잘 내지 않는 거지만은 분류가 이렇게 되더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이 뭐 가벼운 내용이니까